2018년 5월 중가주 차우칠라 여성교도소.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한 여성 장기수가 21년 6개월 만에 세상에 나옵니다. 22살의 나이에 감옥에 갔던 그녀는 세월이 흘러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바깥 세상에 나올 수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가석방을 위해 오랜 시간 힘써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김치, 밥, 갈비가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는데요. 죽은 이도 다친 이도 없는 사건에 내려진 미국 사법부의 이례적인 판결에 미국 한인사회는 한국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죠. 지금까지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개인적으로 이 사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 시각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은 쌍둥이 자매 사건을 사악한 쌍둥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이들 자매는 흥미로운 먹잇감처럼 다뤄졌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와 검사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자매가 짜맞춘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불충분한 변론과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아시아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32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인 쌍둥이 자매 사건. 과연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학군이 좋고 직장과 주거 환경이 잘 돼 있어 캘리포니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상위 10위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도시입니다. 범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안전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죠.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 한인 영향력이 큰 편이라 한인 시장이 2명이나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1996년 11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잡지 판매원으로 위장한 앳된 얼굴의 남성 2명이 아파트 벨을 누릅니다. 헬렌 김은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여는데 순간 한 남성이 품에서 총을 꺼내더니 헬렌을 위협합니다. 으아! 놀란 헬렌이 소리치자 일당 중 한 명이 다급히 테이프로 헬렌의 입을 막고 나일론끈으로 두 손을 결박하죠. 그때 침실에서 화장하고 있던 헬렌의 룸메이트 써니는 헬렌의 비명 소리에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합니다. 그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욕실로 숨습니다. 욕실에 숨어있던 써니를 발견한 일당은 써니 역시 양손을 결박하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써니와 헬렌을 욕조로 밀어넣죠. 당시 아파트 주변을 순찰 중이었던 2명의 경찰관이 무전 연락을 받고 재빨리 사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이 왔다는 걸 눈치챈 일당 중 한 명이 빠르게 밖으로 빠져나가더니 밖에 세워져 있던 차를 타고 도망칩니다. 차에는 동양계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경찰은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기 전 혼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차가 아무래도 수상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죠. 여성은 아파트 주민이라며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해 그녀를 그냥 놓아주는 우를 범하고 말죠. 경찰은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 도망치는 이들을 뒤쫓지 않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한편 일당 중 혼자 남은 남성은 경찰에 포위당했음을 깨닫고 급 태도가 바뀝니다. 남성은 헬렌과 써니의 입을 막고 있던 테이프를 떼어주고 묶여있던 손을 풀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경찰한테는 장난친 거라고 말해줘요. 헬렌과 써니는 남성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단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경찰을 보자 헬렌과 써니는 좀 전의 약속과 달리 바로 사실을 말해버리죠.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합니다. 이어진 현장 조사에서 나일론끈과 테이프, 그리고 용의자의 지문이 묻어있는 권총을 발견합니다. 조사 결과 이름 어치 브라이언트, 당시 나이 16세. 미성년자였죠. 브라이언트는 잔뜩 겁에 질려 조사받는 내내 식은땀을 흘리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브라이언트가 잡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 당일인 1996년 11월 6일 밤 11시 무렵 경찰은 브라이언트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도망친 다른 2명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범행을 위해 렌트한 차를 돌려주러 렌트카 회사에 갔다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붙잡힙니다. 존 세일러스, 당시 나이 15세. 그는 라오스계 미국인입니다. 지나 한, 당시 나이 22세. 놀랍게도 지나 한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써니안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진아가 아니라 그녀의 언니인 써니라며 써니의 신분증을 보여주죠. 경찰은 진아와 써니가 일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아가 언니 행세를 해 도망치려 한다는 걸 금방 눈치챕니다. 그리고 진아와 세일러스가 빌린 렌트카에서 탄환을 발견하는데 바로 브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던 권총에 사용되는 탄환이었죠. 이 밖에도 세척제, 고무장갑, 쓰레기 봉투를 산 구매 영수증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생각하죠. 설마 시체를 처리하려고. 경찰 조사에서 브라이언트와 세일러스 두 사람 모두 범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주도한 이로 진아한을 지목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아한과 피해자 써니한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입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불행은 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1974년 4월 30일 써니와 진아, 한국 이름 은영과 진영 자매는 한국 인천에서 태어납니다. 써니가 5분 먼저 태어났죠. 써니와 진아의 어머니 김부자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2년 전인 1972년 16살 연상의 유부남 허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써니와 진아를 갖게 되죠. 하지만 써니와 진아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씨의 아내에게 관계가 들키면서 허씨와 헤어집니다. 써니와 진아의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친아버지가 상당히 잘 사는 상류층 집안 사람이라는 이야기부터 실은 정치권 인사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혼자가 된 김부자는 막노동과 파출부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갑니다. 일을 하면서 두 딸을 돌보는 게 힘에 부쳤던 김부자는 동생 진아를 친정에 맡기죠. 자매가 5살이 되던 해 김부자는 인천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한씨와 재혼합니다. 이때 써니와 진아는 새아버지의 호적에 오르며 한씨성을 갖게 되죠. 그러나 한씨와의 생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씨는 난폭하고 무능한 남자였죠. 술에 취해 욕설에 손찌검까지. 김부자는 자매가 초등학교 4학년에 들어가던 해에 한씨와 이혼합니다. 이 무렵 미국 시애틀에 이민 간 친척이 김부전에게 미국으로 오라고 이야기하죠.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부전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1986년 김부전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써니와 진아 두 딸을 데리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로가 정착합니다. 김부전은 봉제 공장에 취업하지만 언어와 다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죠. 직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미국 생활에 영 적응하지 못하고 헤매던 김부전은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마구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도박에 빠지게 되고 도박에 완전히 빠져버린 김부전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전전하며 어린 아이들만 있는 집을 열흘씩 비우기도 합니다. 써니와 진아는 집에 먹을 음식이 없어 맹물로 배를 채웠고 무서움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잠들곤 했죠. 의지할 곳 하나 없었던 자매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며칠씩 지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부전이 도박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거듭하면서 결국 집세도 내지 못하고 쫓겨날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김부전은 어린 두 딸을 사촌 여동생에게 보냅니다. 써니와 진아는 어머니를 떠나 사촌 이모가 살고 있는 샌디에이고 인근의 한적한 시골 간포로 가게 되죠. 써니와 진아는 마운틴 엠파이어 고등학교에 들어가 서로 수석을 다툴 정도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다 보니 학교 친구들도 언니와 동생을 구분하기 어려워했죠. 그래서 써니는 늘 긴 머리를 고수했고 진아는 늘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셜리 롱포드는 두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기억합니다. 외모는 정말 많이 비슷하지만 성격은 완전 정반대였어요. 언니 써니는 유머러스하고 밝은 편이지만 동생 진아는 어둡고 심각했죠. 두 사람 관계는 좀 특별했어요. 서로에게 무척 헌신적이었고 늘 꼭 붙어 다녔죠. 우선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써니와 진아는 발레딕토리언으로 뽑혀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는 영예를 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언니 써니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하죠. 동생 진아는 더 이상 학업에 뜻이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미 공군에 입대합니다. 이때부터 자매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입대 한 달 만에 진아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군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20살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모두 잃은 것만 같았죠. 진아는 대학 생활을 즐기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을 언니 써니를 생각하니 자기 신세가 더 처량하고 억울해 눈물이 났습니다. 진아는 전역하고 싶은 마음에 급기야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상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당시 미국은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치 빠른 상관은 진아가 전역을 하고 싶어 거짓말하는 것임을 알고 그녀의 신청을 반려하죠. 하지만 진아는 포기하지 않고 친구에게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결국 조기 전역에 성공합니다. 진아는 군대만 나오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군대를 나온 진아는 카지노 딜러로 일하게 됩니다. 당시 카지노에서는 퇴근 후 직원들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며 노는 걸 허용했는데 진아는 처음에는 재미삼아 한두 번 해봅니다. 그러다 도박에 눈을 뜨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심심풀이로 시작한 도박이 중독되어 번 돈을 모두 날리게 되죠. 도박에 이성을 잃은 진아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를 키워준 이모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돌리고 주변 사람들의 신용카드와 수표를 훔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녀의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렇다면 언니 써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써니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써니가 다니는 대학엔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초라하거나 뒤처져 보이고 싶지 않았죠. 써니는 부잣집 딸처럼 보이기 위해 BMW를 렌트하고 명품 옷을 삽니다. 하지만 돈 많은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씀씀이를 따라가기 어려웠죠. 써니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바에서 일하며 돈을 법니다. 그러나 곧 그녀가 외지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써니가 사실은 돈이 없다는 걸 안 친구들은 써니를 멀리하죠. 설상가상으로 써니의 남자친구도 써니가 가난하다며 이별을 통보합니다. 충격에 빠진 써니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학교도 잘 나가지 않으면서 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금 명단에서도 제외되죠. 결국 써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하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동생 진아 역시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써니는 동생 진아에게 예전처럼 서로 의지하며 같이 살자고 제안합니다. 오갈 곳 없던 진아는 좋아하며 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자매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 앞으로 잘 살아보자며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고교 시절 우등생으로 졸업했던 영광을 떠올리며 두 사람이 함께라면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써니는 동생 진아가 도박에 빠져 문제를 일으키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심하게 싸우면서 서로의 감정을 다치게 되죠. 1996년 5월 경찰이 자매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옵니다. 이유는 두 사람이 주먹다짐하며 크게 싸웠기 때문이죠. 진아는 써니가 던진 전화기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진아는 체포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경찰은 언니 써니만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가죠. 3년 전 써니가 대학 친구의 신용카드를 훔쳐 명품 옷과 액세서리를 사다 발각돼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경찰은 체포된 전과가 있는 써니만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써니는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분한 얼굴로 동생 진아에게 소리 지릅니다. 너 내가 나오면 바로 쫓겨날 줄 알아. 네 발로 당장 나가. 언니의 으름장에 지낼 곳이 없어진 진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아는 써니의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그리고 BMW까지 훔쳐 도망칩니다. 진아는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그의 집에서 며칠 동안 지내죠. 그런데 남자친구 집에서도 수표를 훔쳐 도망칩니다. 이후 써니는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진아를 고소했고 진아는 신용카드와 수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180일 수감형을 받습니다. 아, 진짜 골치 아픈 보통이 아닌 자매들이네요. 5개월 후 출소를 앞두고 진아는 자녀 형기 1개월이 채 남지 않은 모범수에게 주어지는 5시간 사회 적응 외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진아는 다시 복귀하지 않죠. 며칠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는데 왜 스스로 경찰에 쫓기는 탈옥범이라는 이런 위험천만한 선택을 한 걸까요? 그녀가 교도소 대신 찾아간 곳은 자동차 렌트 회사였습니다.
자동차를 렌트한 진아는 16살의 어치 브라이언트와 15살의 존 세일러스를 찾아갑니다. 내가 지금 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언니 집에 가서 내 물건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내가 $100 줄게. 1996년 11월 6일 사건 당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브라이언트와 세일러스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진아, 브라이언트, 세일러스 세 사람은 가게에 들러 나일론끈 테이프, 장갑, 세척제, 쓰레기 봉투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범행을 모의하죠. 진아는 브라이언트와 세일러스에게 언니를 제압하고 혼쭐을 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총을 써도 좋다며 총 한 자루를 건네주죠. 내가 먼저 언니를 죽이지 않으면 언니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 브라이언트와 세일러스는 그냥 용돈이나 좀 벌어보려고 하겠다고 한 일이지 사람을 해칠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아의 요구를 거절하자 진아가 핸들을 마구 때리며 고함을 지릅니다. 진아의 행동에 겁먹은 브라이언트가 세일러스에게 작은 소리로 말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오자. 총은 안 쏠 거야. 브라이언트는 총을 품에 넣고 차에서 내립니다. 브라이언트와 세일러스는 잡지 판매원으로 이장해 써니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써니와 룸메이트 헬렌을 결박하고 총으로 위협하죠. 다행히 써니가 발빠르게 경찰에 신고한 덕에 경찰이 도착하고 써니와 헬렌은 큰 화를 면하게 됩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세일러스와 진아는 브라이언트만 남겨두고 도망칩니다. 1시간 후 진아는 언니 써니의 신분증으로 은행에서 $5,000를 인출하고 범행 전 빌렸던 차를 돌려주러 가다 그곳에서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히죠. 검거 당시 진아는 자신이 언니 써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바로 들통나고 맙니다. 한 달 뒤 검찰은 진아한을 살인 공모, 주거 침입, 무기 소지 불법 감금 등 6개 혐의로 기소합니다. $25만 의 보석금이 책정되지만 돈이 없었던 진아는 밖으로 나올 수 없었죠. 검찰의 입장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거였죠. 진아가 사건 당일 써니의 아파트 인근 가게에서 나일론끈과 테이프를 샀고 써니를 살해하고 유기할 목적으로 세척제와 고무장갑, 쓰레기 봉투를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브루스 무어 담당 검사는 자신을 고소한 언니에게 증오심을 갖고 있던 동생이 사람을 고용해 살해한 뒤 언니 행세를 하며 살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전과 기록도 사라지고 다시 교도소에 갈 필요도 없으며 언니의 신용카드도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진아는 재판 내내 살인 계획 따윈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죠. 브라이언트와 세일러스에게 언니 집에서 제 집만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살인 계획 따윈 없었다고요. 브라이언트와 세일러스가 도둑질 하려다 일이 커진 것 같아요. 전 걔네가 총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건 당시 차 트렁크에는 쓰레기 봉투밖에 없었어요. 세척제는 묵고 있던 친구네 집을 청소하려고 샀었고 장갑은 고무장갑이 아니라 미키마우스 털 장갑이었어요. 경찰이 절 체포할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가게 영수증만 보고 그냥 그렇게 추측한 거예요. 언니도 저처럼 전과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언니를 죽이고 언니 신분으로 위장해 살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때론 싸우기는 했지만 누구보다 가까웠다고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억울했던 진아는 정말 언니를 죽이려 했다면 전문 킬러를 고용하지 왜 어리숙한 미성년자를 고용했겠냐며 눈물로 항변하지만 배심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998년 5월 8일 진아한의 주장은 모두 묵살되고 재판부는 진아에게 살인 미수 등 6개 혐의로 26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공범 어치 브라이언트는 16년형을, 존 세일러스는 8년형을 선고받죠. 너무나 똑같이 생긴 쌍둥이 자매 중 악한 한 명이 다른 이를 증오해 죽이고 그녀의 인생을 훔쳐 그녀로 살아가려 했다는 그럴싸한 이야기에 미국 주요 언론사들은 큰 관심을 보입니다. 그 화제성의 언니 써니는 하드카피, 리자쇼, 제랄도 등 인기 TV 토크쇼에 출연해 $1만 의 출연료를 받기도 하죠. 그뿐 아니라 한인 쌍둥이 자매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려는 영화 제작사까지 나타나 최대 $30만 의 출연료를 제시하며 써니에게 영화 출연을 제의하죠. 이 같은 행보의 일각에서는 써니가 비극적인 가정사를 빌미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며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점점 화제가 될수록 사람들의 인식 속에 진아는
점점 더 악랄한 범죄자로 각인되어져 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범행에 쓰인 끈과 테이프를 진아가 직접 구입했다는 것 말고는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단순 정황 증거만으로 종신형이 선고된 것은 지나치다며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진아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이 전개됩니다. 재판 당시 진아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언니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사실이 진아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되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나면 흔히 쓰는 말이고 진짜 죽이겠다는 의미가 아닌데 한국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미 사법부의 편협한 판단이라며 판결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죠. 써니는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진아를 면회하고 돌아온 후 심중의 변화를 일으킨 듯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리가 없다며 동생을 적극 변호하고 나서지만 써니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돈이 없어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관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사건 초기부터 주변의 도움을 받아 형사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어쩌면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판결이 나오고 3일 뒤 1998년 5월 11일 진아 한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목숨을 끊으려 한 일이 일어납니다. 2017년 써니는 동생의 가석방 청원을 지지하는 단원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진아는 가주교정국 가석방심의위원회로부터 가석방 승인을 받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법당국은 주지사가 진아의 가석방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서죠. 2018년 5월 24일 진아는 21년 6개월 만에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출소 후 그녀는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갔으며 현재는 직장에 다니며 사회에 적응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니 써니와 다시 만나지는 않습니다. 재판 내내 검찰과 진아의 주장은 상반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진아가 탈옥수 상태에서 오해를 살만한 사건을 일으키고 도박에 중독된 남의 카드와 돈을 훔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했으며 전과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추정과 추론만으로 누군가를 20년 넘게 감옥에 가두는 게 정당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아가 언니를 죽이고 언니의 인생을 훔치려 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